자, 마지막 시간입니다. 먼저 힘내시고요. 자, 우리가 교재 114페이지 보고 있죠. 114페이지 보시면, 자, 이거 이제 산정 방법인데, 순수익 산정 방법이에요. 순수익. 순수익을 산정하는 방식입니다. 산정 방법인데요. 뭐 앞쪽에서 직접법하고 간접법이라는 게 나왔었잖아요. 그죠? 여기서도 이제 우리가 대상에서 직접 구하면 직접법이에요. 직접법은 대상 부동산에서 직접 구한 거고요. 자, 간접법이라는 것은 내가 순수익을 못 구했어요. 그러면은 유사 부동산에서 간접적으로 구한 거죠. 그래서 직접은 대상에서 구하고 간접법은 유사 부동산에서 구하고 잔여법은 토지 순수익과 건물 순수익으로 구분이 가능함을 전제로 해서 이런 쪽 근거가 이제 수익 배분의 원칙이라고 하는데요. 잔여가 나오면 무조건 수익 배분의 원칙과 관련돼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토지 잔여법과 건물 잔여법이라는 게 있는데, 자,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잔여법이라는 게 있어요. 순수익 산정하는 건데, 그러니까 잔여법은 자, 예를 들어서 뭐 복합부동산 전체 복합부동산의 순수익이 만약에 1억입니다. 근데 내가 이 토지의 순수익을 몰라요. 근데 건물의 순수익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 아는 걸 빼줘요. 건물의 순수익이 만약에 6천만 원이다. 그럼 토지는 4천만 원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토지잔여법이고, 만약에 토지를 빼서 건물이 나오면 건물잔여법이 돼요. 부동산 잔여법이라는 건 토지를 이제 건물 잔여법의 문제점을 수정해서 두 가지를 이제 고려해서 합친 거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환원율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 문제 환원율에 대한 그 산정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 좀 전에 이제 그 식 있죠. 요 식에서 요 환원율을 산정하는 방법이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페이지 114페이지에 우리가 별표를 3개 쳐놓으세요. 이 환원율이라는 게 중요한데, 이 환원율은 대상 부동산으로서 발생되는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의 그 물건이 원본 가격에 차지하는 비율로서 얘와 얘를 바꾼다면은 환원율은 순수익을 수익가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원본 가격에 대한 순수익의 비율이다. 그래서 환원율은 대상 부동산의 채이용을 전제로 구해지므로 장래 예측을 통해 산출되며, 우리가 보통 자본 수익률 플러스 자본 회수율이라는 걸 나중에 배우실 겁니다. 그래서 자본 수익률이라는 게 있고 자본 회수율이라는 자체를 나중에 이제 공부를 하실 거예요. 기본서에서. 자본 회수율이 이제 감가상각률입니다. 그래서 토지는 상각률을 고려하지 않고 건물은 고려하죠. 자, 그러면 이제 이 CO12라고 이제 보통 우리가 암기를 하시는데요. 자, 그래서 이거는 제가 환원 이율을 산정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가볼게요. 그래서 CO2를 봅니다. CO2L2. 자, 그러면 C는 시장 추출법이에요. 시장에서 구하죠. 그래서 거래 사례로 가져옵니다. 거래 사례. 거래 사례라는 것은 내가 대상에서 구하는 게 아니라 사례에서 가져와서 대상을 비교하는 거예요. 굉장히 객관적이죠. 갑니다. 그래서 시장 추출법 밑에 시장 비교 방식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얘는 우리가 최근 시장에서 매매된 사례 중에서 대상 부동산과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 대체 경쟁 관계 성립되는 거래 사례로부터 산출해서 연간 순수익을 사례 부동산의 가격으로 나누어서 자본 환원을 구한다. 그러니까 사례에서 구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요소 구성법, 조성법이라는 것은, 자, 요소 구성법, 조성법이라는 것은, 자, 우리가 이제 환원율을 구할 때, 자, 우리가 위험할 수 있고 위험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순수율은 은행이잖아요. 안전율. 순수율에다가 위험 요소를 더해요. 그래서 위험률을 더합니다. 가산합니다. 그래서 그 위험률에 대한 그 위험의 구성 요소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따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순수율에다가 위험 요소를 세부적으로 분해해서 위험 요소별 위험률을 순수율에다가 개별적인 위험률을 뭐 비유동성, 유동화되지 않는다, 관리가 난이하다, 이런 것들은 더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또 좋은 점은 뭐 자금의 안정성을 또 빼줘서 가치를 또 높여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환원율을 구하는 것이다. 조성법이다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투자결합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투자결합법은 자 물리적과 금융적이라는 게 있어요. 물리적 투자결합법과 금융적 투자결합법이 있습니다. 자, 물리적은요. 자, 지금 이제 요걸 이제 잠깐 보여드릴 텐데 토지와 건물은 물리적으로 다르죠. 그래서 이제 건물은 상각이 되고요. 자, 토지는 상각이 되지 않습니다. 상각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자, 우리가 이 토지 같은 경우는 자본 수익률만 구하는데 회수를 고려하지 않아요. 근데 건물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둘 다 고려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토지와 건물이 물리적으로 다릅니다. 글씨도 틀리죠. 뭐 토지와 건물이 다르다고 봐야 돼요. 다르고 분리가 가능합니다. 분리가 가능하고 만약에 토지가 30%, 70%의 가격 구성비가 있다? 그럼 가중평균을 해야 됩니다. 가볼게요. 그래서 물리적 투자결합법은 자 일단 이 투자결합법은 투하자본에 대한 그 것의 구성비를 결합해서 환원율을 구하는 건데 자 물리적은 밑에 토지와 건물이 결합된 복합부동산의 경우는 토지와 건물의 소득 창출 능력이 상이 돼요. 그래서 순수익은 토지 기속 순수익과 건물 기속 순수익이 있으면 토지 환원율과 건물의 환원율이 각각 다르다는 거죠. 가중평균에서 구합니다. 종합 환원율을 구한다는 거죠. 그래서 토지 환원율과 건물 환원율, 그 토지 환원율에다가 토지 가격 구성비가 만약에 70%다, 0.7, 건물이 30%다, 0.3으로 가중평균 한다는 거. 나중에 계산 방식은 제가 해드리도록 하고요. 금융적은 자금의 융통입니다. 그러면 저당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과 지분 투자자 요구 수익률이 틀립니다. 저당 투자자가 지분은 지 거고 저당은 저분, 은행이죠. 그래서 다르다 그래야 돼요. 얘도 금융적 투자결합법은 어떻습니까? 일반적으로 수익성 부동산에 대한 투자는 저당을 기초로 한 저당 대부와 자기 자본이 결합되어 이루어지며 그 순수익이 저당 투자의 지분 투자의 몫으로 구분이 가능하며 저당 투자의 요구 수익률은 은행이에요. 저당 수익. 저당 투자자가 은행입니다. 은행에서 요구하는 수익률은 이자죠. 근데 지분 투자가 요구하는 수익률은 지분 비율입니다. 서로 상이하죠. 다르다는 거. 그러면 밑에 종합 저당 상수가 저당 비율이 만약에 돈 빌린 비율이 70%다. 그럼 지분 비율이 30%가 되겠죠. 그럼 저당은 저당끼리, 저당 상수 저당 비율, 지분 배당률은 지분끼리 이제 곱해서 이제 구한다. 자, 이렇게 가고요. 그다음에 에루드법이라는 것은 자, 에루드는 이제 뉴욕 감정평가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뢰인 입장으로 가요. 그래서 항상 얘는 이제 저당 지분환원법이라는 것은 나중에 이제 기본서가 나오면 배우겠지만 저당 소득과 지분 소득을 환원해서 합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금융적 투자결합법을 개량한 환원율을 구하는 방법으로서 종합적인 방법으로 지분 투자자 입장에서 가요. 그죠? 그래서 항상 자, 에루드는 저당 투자자가 아니라 지분 투자자입니다. 의뢰인으로 가기 때문에 평가사다 보니까 지분 투자자 입장으로 가요. 차입자 입장으로 가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얘는 나중에 이제 정리를 먼저 하겠는데 세전 현금 수지로 갑니다. 그럼 세전 현금 수지라는 것은 우리가 이 저당, 부채 서비스를 뺐으니까 저당은 고려해요. 저당은 고려하는데 세금까지는 고려하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분 투자자 입장으로 씁니다. 지분 투자자. 그 다음에 한 해가 아니라 매기간 소득으로 간다는 거죠. 자, 그래서 보고 또 이제 저당이 지분으로 형성되니까 가치 상승 하락에 대해서 가치 상승 하락분에 대해서 고려를 합니다. 고려해서 저당인 지분은 이제 환원이 되다 보니까 지분이 형성되죠. 지분 형성분을 고려했다. 이렇게만 좀 고려해 주세요. 자, 그래서 얘는 어떻습니까? 거기 보시면은 지분 투자자 입장하고 매기간, 세전현금 수지, 보유기간 동안의 지분 형성분을 고려하고 보유기간 동안의 부동산 가치 변화가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죠. 그래서 우리가 저당 지분환원법은 지분 투자자 입장으로 썼어요. 그래서 세전현금 수지를 가지고 환원 대상을 샀기 때문에
세금이 부동산 가치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세금은 고려하지 못했죠. 그 다음에 이제 뭐 5년이면 5년 이렇게 단기간의 보유를 전제로 했기 때문에 전형적인 투자 형태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게 좀 단점입니다. 이렇게 그냥 가져가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틀이라는 부채감당법의 개틀법은 개털이 아니죠. 개틀입니다. 개틀은 이제 평가사였으면 은행 직원이었어요. 그럼 은행 직원은 은행 입장에 쓰는 거죠. 그래서 부채 감당법은 은행 입장에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채가 남의 거니까 이제 은행이 저당 투자자죠. 저당 투자자 입장에 쓴다는 게 얘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얘는 저당 투자자 입장 박스 대상 부동산의 순수익이 부채 서비스액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부채 감당률을 고려합니다. 부채 감당률 배우셨죠? 부채를 감당하는 능력. 그래서 종합환원율을 구해요. 지나치게 저당 투자자 입장에 서서 대출 비율이 적을 때는 적당한 환원율을 산정하기 곤란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얘는 우리가 요 시기 중에요. 종합환원율에 대한 거는 제가 적어볼게요. 자, 요게 이제 시험 문제 환원율을 구하는 게 시험 문제 나왔었어요. 그래서 저당 상수라는 자체는 이제 은행에서 원리금을 먹는 이제 이자를 고려하는 거고, 그다음에 부채 감당법이니까 부채를 감당할 능력, 부채 감당률을 고려합니다. 그 다음에 대부 비율 같은 게 다 은행 입장이죠. 자, 그래서 부채 비율이 아니라 부채 감당률이라는 거를 주의 깊게 보라고 나와 있죠. 부채 비율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채 감당법이니까 부채 감당률이 되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군대에 갔어요. 뭐 지인이, 뭐 조카가 아니면은 아들이. 군대는 접근성이 힘들기 때문에 몇 번 갈아탑니다. 그러면 이제 면회를 갔는데 이 739 부대를 찾아요. 그래서 여러 번 갈아타서 갔는데 내려가갖고 길 가는 아줌마 73부대가 어디 있어요? 했더니 아줌마가 어머 그것도 못 찾아요. 저 부대라는 거. 저 이렇게 암기하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게 C조12라고 이제 외우십니다. C조12. CO12도 되고. 그래서 우리가 오지선다니까 다른 게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꿈속에서 어떤 그 반에서 여러분들 조씨가 몇 명이 손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12명이 있대요. 그죠? 그러니까 조씨가 12명이다. 조씨 12 이렇게 암기해도 됩니다. 자, 들어가 볼게요. 시장 추출법은 거래 사례를 구하기 때문에 객관적입니다. 근데 요소 구성법은요, 조성법이기 때문에 위험률에 대해서 개인적인 주관이 많죠. 그래서 주관적이라는 게 한번 시험에 나왔어요. 여기 책엔 없지만. 그럼 다행히 조성법이라는 건 지읒 들어가니까 주관적이죠. 자, 투자결합법은 토지는 상각이 안 되고 건물은 상각이 됩니다. 그러면 상각률을 고려한다 안 하기 때문에 다르겠죠. 글씨 다르겠죠. 가중평균에서 구한다는 거 그 식이 있었죠. 저당 투자자의 요구수율과 지분 투자자의 요구수율이 다릅니다. 그래서 은행은 저당 상수, 얘는 지분 배당률로 저당 비율과 지분 비율로 가중평균하고. 자, 에르두가 좀 어려워요. 에르두는 감정평가사였습니다. 그러니까 평가사다 보니까 이 차입자의 지분 투자자 입장을 써요. 그러다 보니까 한 해가 아니라 매기간, 세전현금 수지, 그 다음에 보유기간 동안에 가치 상승을 하락을 고려해서 지분이 형성되는 분, 그 다음에 보유기간 동안에 가치 변화가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죠. 세전을 했기 때문에 세금을 고려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세전을 따져서 마이너스 지분 형성, 플러스 마이너스 가치 변화를 고려했죠. 이런 식으로 보시고요. 개틀은 은행 직원이에요. 은행 입장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채는 저당이 나오니까 저당 투자자인데, 자, 우리가 삼성전자의 반대는 LG전자죠. 그래서 LG전자다. 뭐 이렇게 해서 암기하시는데, 그냥 재밌게 풀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입문 과정에서 이거를 뭐 정확하게 마스터하기 좀 힘듭니다. 근데 C조12란 자체가 환원율을 구하는 방법에서 가장 출제 빈도가 높아요. 여기는 꼭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 이제 밑에 보시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수익 환원하는 방법이에요. 자, 수익 환원하는 방법은 자, 토지는 상각이 안 되고 건물은 상각이 됩니다. 상각률을 고려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좀 틀리겠죠. 그래서 이제 위 다음 페이지도 있겠지만 115페이지 가시면 직접법이라는 게 있어요. 자, 직접법은 토지입니다. 토지는 상각이 안 되죠. 그럼 상각률을 고려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직접법은
대지, 농지, 염전 등 내용 요소가 무한한 토지입니다. 상각률을 고려하지 않은 환원율을 수익가액을 그냥 구하고요. 직선법은 건물이에요. 대표적인 게. 건물은 상각을 고려합니다. 상각해서 상각률을 고려하지 아까 안 하는데 얘는 고려해요. 그래서 기계, 건물, 공작물은 상각이 되죠. 내용 요소가 유한하기 때문에 상각률을 고려한 환원율을 수익가액을 구한다. 자, 연금법이라는 것은 복합부동산입니다. 그래서 복합부동산이기 때문에 이제 삼각전 순수익을 삼각후 환원율로 환원해서 삼각에 대한 이자 발생을 전제로 한다는 게 있는데, 자, 지금 여러분들 이 복합부동산이라는 자체만 보지 삼각전 순수익과 삼각후 환원율이 눈에 들어오진 않아요. 그냥 이자를 고려해서 계속 발생한다. 넘기시면 상환기금법도 복합부동산이며 삼각전 순수익, 삼각후 환원율을 환원하면서 삼각에 대한 이자 발생한다. 자녀환원법이라는 것은 토지와 건물 가치를 가지고 부동산 가치를 구해요. 순소득을 환원 대상으로 삼고요. 저당지분환원법이 좀 전에 봤던 에르도법이었습니다. 저당 가치와 지분 가치로서 우리가 그 세전현금 수지로 환원 대상으로 삼는다. 그냥 그렇게만 가져가세요. 그러면 우리가 자녀환원법은 그냥 토지와 건물로 봐서 순소득을 가지고 환원 대상을 삼는데, 저당지분환원법은 좀 전에 에르도 있었죠. 저당 가치와 지분 가치로 부동산 가치를 구한다는 거. 그래서 세전현금 수지와 환원 대상이다. 그래서 자녀환원법은 아까 건물자녀법, 토지자녀법 있었잖아요. 건물 순수익과 토지 순수익을 구해서 건물 가치, 토지 가치를 구해서 그냥 자녀환원법, 토지자녀법과 건물자녀법으로 환원해서 순소득을 환원하는 것은 자녀환원법이다. 저당지분환원법은 저당 가치와 지분 가치로 합산해서 세전으로 아까 에르도법 같은 거다. 그냥 그렇게만 참고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접법이라는 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 이게 영구환원법이라는 것은 땡치리가 아니라 계속적으로 환원한다는 것은 토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어떻습니까? 상각률을 고려하지 않죠. 그러니까 순수익이 상각률을 포함되지 않은 환원율로 직접 환원해서 수익가액을 구합니다. 대지, 염전 등과 같은 내용 요소, 무한한 비상각 자산, 상각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냥 요거는 수익가액이라는 것은 아까 그 식대로 우리가 위에 순수익이 올라가면은 그냥 환원율로 나누고, 이거는 상각률을 고려하지 않아서 자본 수익률, 회수율은 고려하지 않고 수익률만 고려하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직선법은 건물이에요. 그럼 건물은 순수익의 상각률이 포함된 환원율로 환원해서, 그죠? 수익가액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건물, 구축물 같은 내용 요소가 유한한 상각자산에 적용이 되죠. 그래서 이제 얘는 우리가 어떻습니까? 상각률을 고려합니다. 그래서 자본 수익률과 자본 회수율을 구한다는 거죠. 그럼 자본 회수를 한다는 자체는 우리가 상각률이라는 자체가 잔존 내용 요소분의 1이에요. 그 잔존 내용 요소분의 1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자, 우리가 만약에 10년이다. 그럼 10%씩 10년을 해서 미래를 회수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려한다. 그렇게 보시고요. 근데 이제 3번하고 4번이 어렵다는 거죠. 3번, 4번. 연금법과 상환기금법입니다. 자, 그럼 연금법과 상환기금법에서 연금법은 이제 인후드 방식은 보험회사 직원이었어요. 상환기금법은 호스콜드가 이제 광산기사였습니다. 그럼 연금법과 상환기금법을 본다면 연금은 대상부동산이 토지와 건물이 결합한 둘 다 복합부동산이라는 게 앞에 나왔었죠. 복합부동산입니다. 그러면서 얘네들은요, 각각 삼각전 순수익에다가 삼각후 환원율과 잔존행수를 기초로 해서 복리연금 평가를 곱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조금 이 수익이 확실해요. 그래서 수익가액에다가, 가액은 순수익에다가, 자, 일단 연금이라는 자체는 항상 복리가 붙죠. 그러니까 복리연금 현가율이라는 것은 수익이 더 많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익가액을 구하는 방법이다. 수익성을 연장시킬 수 있는 슈퍼나 어업권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수익성을 연장할 수 있는 자산입니다. 자, 슈퍼마켓이나 어업권 같은 건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장 같은 경우. 그럼 얘네들은 어떻습니까? 만약에 10% 수익률이 나왔다. 그럼 재투자하면 10%가 돼요. 다시 재투자한다는 거죠. 수익성이 연장되는 자산이고요.
근데 밑에 보시면은 상한기법 호수콜드는 광산 기사였죠. 광산을 예를 들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똑같이 토지와 건물이 결합한 복합부동산, 뭐 삼각전 순수익의 삼각구 환원율에다가 축적이율이라는 자체가 있긴 한데요. 자, 얘는 이제 10%라는 자체가 다시 또 10%가 아니라 은행이자로 봐요. 이게 축적이율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다시 또 수익이 연장되니까 환원율이 또 환원율이 돼서 이율이 그냥 하나인데 얘는 그 자체가 재투자가 안 돼요. 그래서 은행이자로 갑니다. 이게 은행이자예요. 자, 그럼 어떻습니까? 슈퍼마켓은 다시 또 매장에서 또 수익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수익성이 연장되지 못하죠. 연장이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광산 같은 데 됩니다. 그럼 얘가 더 수익이 더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상한기금법은 거기까지 똑같아요. 그리고 잔존연수를 기초로 해서 그냥 수익가액은 복리는 안 붙어요. 그냥 순수익에다가 수익형가액을 그냥 곱한다. 복리가 아니죠. 복리가 얘가 더 연금이 나온다. 복리연금이니까 연금이 된다. 이렇게 해서 가십니다. 그래서 수익가를 구해서 수익성을 연장시킬 수 없는 수익 연장 불가능한 자산. 수익 연장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광산 같은 경우는 자, 광산은 10년 되면 캘 게 없어요. 그럼 여기서 재투자하면 안 되죠. 은행으로 가죠. 그래서 자, 얘는 그냥 광산 등 평가에 적용된다. 이렇게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단은 직접법은 토지니까 상각률이 포함되지 않는다. 자, 여러분 이제 지금 입문 과정이다 보니까 여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그냥 대지 염정 같이 내용 논수가 무한하기 때문에 비상각 자산이다. 그럼 상각률을 고려하지 않으니까 그냥 우리가 이건 고려하지 않을 것이다. 근데 건물은 자본 수익률과 상각률을 고려한다. 그럼 내용 논수가 있으니까 이 10%씩 회수를 해야 된다. 보시고요. 근데 연금법과 상한기법은 이 직선법에 대해서 만약에 우리가 10%씩 그냥 이 건물이라는 직선법은 그냥 1억을요 항아리에다가 1,000만 원씩 10년을 모아요. 그럼 얘는 이자를 발생하지 않죠. 근데 얘네들은 재투자하자는 거예요. 재투자. 이자가 발생합니다. 근데 얘는 수익이 확실하죠. 그래서 얘네들은 재투자가 하니까 안전하게 환원율이라는 게 나오고 상한기금법은 수익이 연장될 수 없으니까 이 광산이니까 이 축적 은행이자로 가진다. 그러니까 얘가 더 수익이 더 크다. 이렇게 가지고 가시는데 그래서 직직 연상이라고 이제 보통 외우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여러분들 이제 입문 과정이어서 하긴 좀 그래요. 그래서 그냥 그런 식으로 직접법은 토지에 적용되고 직선법은 건물이고 연금법은 복리연금 이자가 생기니까 수익성이 연장되는 어업건이나 슈퍼마켓, 호스콜드는 광산 기사였으니까 광산에 적용된다. 그냥 그렇게만 가져가세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를 다 마스터하기가 좀 힘듭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수입 방식은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원가 방식이나 비교 방식은 그래도 여러분들이 조금씩 됐는데 이 수입 방식 자체가 용어가 어렵기 때문에 이건 나중에 여러분들 기본서에서 차근차근히 저랑 따라오시면 나중에 다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117페이지 가시면 수입 분석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수입 분석법은 임료를 구하는 거예요. 수입 분석법은 보통 임대형 부동산에 적용되기 때문에 잘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출제가 잘 안 되는데요. 그냥 가볼게요. 자, 이제 수입 분석법입니다. 자, 수입 분석법은 가액이 아니라 수익 임대료를 구합니다. 수익 임대료. 그래서 우리가 그 수익 순임료라는 게 있어요. 여기다가 임료니까 필요재정비를 빼준 게 아니라 필요재정비를 반드시 더한다는 게 키포인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기업용 부동산과 임대용 부동산이 있어요. 자, 그러면 보통 임대용 부동산을 많이 사용되죠. 임대용과 기업용이 있는데, 자, 우리가 이 임대용 부동산이 이 순임료에 임대료 산정해서 집어넣어요. 임료에서 임대료를 구하니까 순환논리에 빠지기 때문에 기업용 매출액 갖고 따집니다. 그래서 이건 기업용 부동산만 돼요. 그래서
수익 분석법은 일반 기업 경영입니다. 산출된 총수익을 분석해서 이 대상 물건이 일정 기간에 산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순수익을 구하는, 거기다가 필요한 재경비를 임대차하는 경비를 가산했죠. 임대료를 산정한 겁니다. 시산 임대료를 이제 수익 임대료라고 얘기하죠. 수익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거기 수익 분석법의 순수익은 임대차 기간에 산출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입니다. 왜냐하면 임대차 기간이니까. 근데 우리가 수익환원법과 다르고 나머지는 수익환원법과 동일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익분석법상도 수익임료는 이 순임대료를 필요적임대료를 가산해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임대료를 구하고 실질임대료를 말한다. 필요적인 적산법과 같다. 그렇게 해서 그냥 임료는 필요적임을 더해서 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익환원법은 전체 기간이지만 수익분석법은 임료에 대한 산정만 한다. 수익환원법은 가액이고 얘는 임대료다. 그렇게만 갖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수익분석법의 순수익은 임대기간에 산출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이라는 점만 수익환원법과 다르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이제 공시지가라는 게 시험 문제 자주 출제가 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앞서서 넘겨보시면은 99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99페이지로 가시면, 자, 예전에 제가 그 박스가 있었습니다. 그 박스가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그거 나중에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제 마지막이니까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99페이지 물건별 감정평가요. 자, 물건별 감정평가 방법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전에 배웠던 원가 방식에서 가액을 구하는 게 원가법이고요. 자, 임대료를 자, 우리가 그 비교 방식이 이제 거래사례 비교법이었어요. 그 다음에 수익 방식의 수익 환원법이라는 게 가액이죠. 자, 그러면, 자, 우리가 분필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얘는, 원가를, 자, 우리가 토지는 어떻게 돼요? 토지는 원가를 구할 수도 없고요. 자, 얘는 분필은 원가를 구할 수 있어요. 얘는 분필이 감가가 되니까 원가법이 가능합니다. 근데 토지는 감가가 안 돼요. 그럼 토지는 비교 방식으로 가야 돼요. 비교 방식. 근데 비교 방식으로 가지만 거래 사례가 아니라 공시지가 기준법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이 공시지가가 이제 다음에 배우실 이 표준지 공시지가를 얘기를 해요. 그죠? 그래서 보시고, 그러니까 원가법은 상각 자산에만 적용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건물이죠. 그 다음에 건설기계, 선박, 항공기가 대표적입니다. 자, 근데 자동차가 있어요. 자동차는 시장성이 강해서 사례가 많죠. 그래서 거래가 많이 되는 게 자동차잖아요. 그죠? 자동차는 거래 사례로 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안 나왔지만은 우리가 염산이라는 게 있어요. 염산. 그래서 염산은 그 염전이 이제 우리가 암기 방식에 염전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그 염전은 이 바닷물을 끌어들여서 소금을 채취하는 토지예요. 얘도 토지다 보니까 거래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산림이 있고요. 과수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동산도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자동차는 시장성이 강하니까 거래사로 가야 돼요. 원가법으로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외워두시는데 어떻게 외우시냐? 밖에 염산을 팔죠. 염산은 잘못 먹으면 안 됩니다. 목 탑니다. 과자는 맛동산이 맛있죠. 자, 그럼 염산, 과자, 맛동산은 거래 사례가 많아요. 그죠? 그럼 얘는 거래 사례로 가고요. 그 다음에 시험 문제 권이라는 게 나옵니다. 무슨 권? 자, 그럼 권이라는 것은, 자, 어떤 권리로부터 수익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건 무조건 수익환원법으로 가요. 그래서 어업권이나 영업권, 특허권. 그래서 삼각되지도 않고 거래 사례가 없습니다. 자, 그럼 가볼게요. 토지는 공시지가 기준법으로 갑니다. 건물은 원가법입니다. 일반 부동산은 무조건 다 거래 사례로 가고요. 과수원, 자동차 다 거래 사례로 갑니다. 과자. 건설기계, 선박, 항공기는 원가법이고요. 자, 무형고정자산에 보시면 영업권, 특허권, 의장권은 권이니까 다 수익환원법으로 갑니다. 자, 그 다음에 왜냐하면 비교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임대료는 임대사례 비교법으로 간다고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가 건물은 원가법, 그 다음에 토지는 공시지가기준법이라는 게 잘 나옵니다.
이 공시지가가 앞에 표준지가 생략이 됐어요. 자, 그래서 이걸 이제 마지막으로 어디를 이제 장식을 하냐면, 자, 교재로 가시면 페이지 117페이지로 갑니다. 자, 117페이지 가시면, 자, 오늘 마지막 우리 정리하실 게 이 공시지가 제도라는 게 있어요. 자, 그럼 공시지가 제도로 이제 우리가 가도록 할게요. 자, 117페이지 공시지가 제도가 시험 문제가 한 문제에서 두 문제 정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마지막 제가 이 6번째 공시지가 제도를 썼습니다. 공시지가 제도. 자, 그래서 책에는 이제 우리가 그 117페이지 가시면, 자, 이 공시제도예요. 자, 그래서 이제 부동산 가격 공시입니다.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자, 그래서, 자, 우리가 토지도 공시하고 주택도 이제 공시를 합니다. 자, 그래서, 공통점은 공시 기준일은 다 1월 1일이에요. 1월 1일. 기준 시점이 있어야 되니까 1월 1일 갑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먼저 표준지 공시가를 먼저 매깁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표준지 공시가를 매기고, 그 다음에 개별 공시가를 산정합니다. 자, 우리나라가 한 3천만 필지가 개별 토지가 다 틀려요. 그래서 표준지 50만 필지를 평가사가 평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박스에 보시면 결정 공시 주체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표준 나오면 국장이 합니다. 국장이 바로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근데 개별 공시가는 개별이 나왔다. 그럼 항상 시군구장, 시군구청장이 합니다. 시군구장.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안 나왔지만요. 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표준지는 어때요? 표준지는 전문가가 평가를 하기 때문에 평가사가 매겨요. 근데 시군구 공무원은 전문가가 아니죠. 그래서 공무원이 개별 공시가를 매깁니다. 그 다음에 옆에 보시면 적용 및 효력이라는 게 있죠. 자, 효력은 우리가 표준지 공시가는 세금과는 절대 상관이 없습니다. 지가 정보 제공이에요. 지가 정보 제공. 그러니까 표준지 공시가를 산정하면요, 평가사가 그것이 어떤 토지거래 지표가 되고 지가 정보를 제공해 주죠. 그 다음에 개별 토지를 평가사가 평가할 때 감정평가의 기준이 됩니다. 기준이 된다. 근데 개별 공시가는 세금이에요. 세금 부담금 기준. 그래서 항상 개별은 부담금, 세금 부담금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별 공시지가는 조세부가 개별 부담금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요. 자, 오타가 났는데, 자, 표준지 공시지가는 결정 공시일은 1월 1일이 아니에요. 결정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떻습니까? 공시 기준일이 1월 1일이죠. 결정 공시일은 틀립니다. 그거 고쳐주세요. 결정한 공시한 날짜는, 결정 공시일은 1월 1일이 아니라 2월 말에 합니다. 표준지 공시가는. 1월 1일은 공시 기준일이에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결정 공시일 1월 1일을 2월 말로 고치시고요. 자, 개별 공시가의 결정 공시일은 옳게 나왔습니다. 5월 30일 날 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밑에 우리가 117페이지 주택 가기 전에, 자, 거기 보시면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토지의 표준지 공시가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이의신청이 들어갈 수 있어요. 공통점은 이의신청은, 자,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 합니다. 당연히 구두가 아니라 서면으로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맨 밑에 공시일로부터 30일 내에 국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죠. 표준공시가는. 표준공시는 국장이 하니까 결정공시를. 그래서 결정공시는, 자, 국장이 1월 1일이 기준이라고 그랬잖아요. 공시기준일 하여 결정공시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토지거래 지표가 됩니다. 토지 거래할 때 지표가 되고, 지가 정보를 제공해주고, 감정평가의 기준이 되죠. 개별 토지의 기준이 돼서 산정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국가, 지자체 등의 기관이 그 업무와 관련해서 지가를 산정하는 기준이 돼서 국가가 땅값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됩니다.
특히 보상금 상정 같은 거 적어보세요. 우리가 여러분들 나중에 수용할 때 보상해주죠. 보상금에 대한 산정 기준은 이 개별이 아니라 이 표준지 공시가로 한다는 것도 좀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 넘기시면은, 나왔네요. 재개발 시 보상 및 공공용지 매수 및 토지 수용 사용에 대한 보상 기준이죠. 자, 그 다음에 개별 공시가 갑니다. 개별 공시가도 공실로부터 30일 내에 자, 시흥구장한테 이의신청할 수 있죠. 우리가 서면으로 합니다. 자, 결정 공시는 시흥구장이 5월 30일 날 공시합니다. 표준지는 당해 토지의 공시가를 개별 시가로 본다.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표준지를 평가한 것은 따로 개별 공시가를 산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표준지는 당해 토지의 공시가를 그냥 개별 공시가로 본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얘는 조세 부과와 개발 부담금, 세금이나 부담금 기준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자, 이건 이제 토지입니다. 그러면요. 자, 전 페이지 가시면 이제 주택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주택으로 가시면 이 주택이라는 것은 나중에 이제 공법 시간에 주택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이 있다고 배웠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파트는 당연히 공동주택이죠. 시세가 나와 있습니다. 굳이 평가사가 평가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단독은 안 나왔기 때문에 아까 표준과 개별을 공시하는 걸 준용해서 자, 표준주택과 우리가 어떻습니까? 개별주택을 구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단독주택은 표준과 개별로 구분해요. 자, 그래서 공시 기준일은 1월 1일 맞습니다. 근데 얘는 국장이 결정 공시하고요. 얘는 시흥구장이 합니다. 그래서 항상 표준 나오면 국장, 개별 나오면 시흥구장입니다. 그러면 자, 공시 기준일은 1월 1일인데 결정 공시하는 날은 표준주택은 1월 31일 날 하고요. 자, 개별주택은 4월 30일 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거기 보시면은 이 표준은 국장이 한 다음에 개별주택 가격 산정의 규정만 있어요. 자, 얘는 세금 나오면 안 됩니다. 근데 개별주택은 결정 공시가 4월 30일 시흥구장이 하고요. 주택가격 정보 제공이나 조세 부과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자, 공동주택과 개별주택은 과세 업무와 관련이 돼요. 그래서 얘네들은 주택시장에 가격을 정보를 제공합니다. 가격 정보 제공도 해줄 뿐만 아니라 두 번째 과세, 조세 부과의 기준이 돼요. 조세 부과의 기준이 됩니다. 근데 얘가 조세 부과의 기준이 된다? 그러면 안 돼요. 얘는 세금과 상관없습니다. 그냥 개별주택 가격 산정 기준이 되는 거죠. 자, 그럼 공동주택은 굳이 우리가 시세가 나와 있기 때문에 표준과 개별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한국감정원에서 전체 조사 해버려요. 그래서 그냥 국장이 결정 공시합니다. 그러면 공동주택은 기억 들어가니까 국장에도 기억 들어가죠. 이렇게 연결시키십니다. 공동주택은 국장이 한다. 결정 공시일은, 자, 또 오타 났습니다. 자, 공시 기준이 1월 1일이고, 결정 공시일은 4월 30일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공시 기준일만 1월 1일이고요. 결정 공시일은 1월 1일이 없어요. 다 틀립니다. 그 다음에 공동주택도 주택시장 가격정보 제공과 조세 부과의 기준이 되고요. 넘겨보세요. 자, 넘기시면 이제 118페이지로 가시면, 자, 118페이지에 이제 나와 있는 주택 공시지가로 이제 마무리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제 어떻습니까? 마무리 하겠는데요. 자, 주택 공시는 단독주택 중 표준주택은 어때요? 그 국장이 1월 1일이 공시 기준이래요. 언제 합니까? 우리가 이 1월 31일 날 결정 공시를 합니다. 그 다음에 개별주택 가격 상정 기준이 되는 거죠. 과세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밑에 개별주택은 결정 공시가 시군구장이 4월 30일 날 결정 공시하죠. 주택시장이 가격 정보를 제공하고 조세 부과의 기준이 되고요. 자, 개별주택 가격을 공시하지 않는 경우는 아까 마찬가지로 표준지도 별도로 개별 공시가를 공시하지 않아요. 그냥 당해 토지 공시가를 개별 공시가를 보고요. 표준주택으로 선정된 단독주택도 개별주택 가격을 공시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개별이라는 건 세금이기 때문에 국세 또는 지방세 부과 대상이 아닌 단독주택이라든지 그 밖에
국장이 정하는 단독주택도 개별주택 가격을 공시하지 않는다. 자, 공동주택은 국장이 4월 30일 날 공시합니다. 그래서 얘도 주택시장의 가격 정보와 제공과 조세부과의 기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시지가 제도의 기능은 토지의 적정 가격을 형성하는 데 사용되고요. 개발력을 또 환수할 수 있죠. 그 다음에 토지 평가의 기준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자, 표준지 선정 기준입니다. 표준지의 선정 기준은 그냥 요거는 나중에 이제 기본소가 나오니까, 자, 그냥 대표성이라는 것은, 자, 대표성은 그 토지가 그 지역의 대표가 돼야 돼요. 집가 수준을 대표할 수 있어야 되죠. 너무 낮거나 높아서는 안 되고, 그 다음에 중형성이라는 것은, 중형성은 나중에 이제 토지의 이용사항, 형상, 면적 등이 표준적이어야 됩니다. 평균적이어야 되고, 자, 안정성이라는 것은, 자, 표준지라는 자체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일시적이 아니라 계속적이어야 돼요. 지속적인 이용해야 되고, 그 다음에 확정성은 누가 봐도 구분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구분이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그래서, 그냥 이걸 재밌게 대중인을 확 안 하라. 대중 확 안. 이렇게 해서 암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공시지가를 볼게요. 그래서 공시지가는 공시 기준이 1월 1일이고, 결정 공시, 자, 1로부터 30일 이내 구두로 하는 게 서면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표준 나오면 국장 결정 공시하고, 개별 나오면 실무장, 그 다음에 공동주택은 기억도 하니까 국장, 표준공시가는 평가사가 매기고, 표준지는 세금이 아니라 지가정보 제공, 감정평가의 기준, 그 다음에 보상금 산정, 개별은 세금 부담금. 자, 공시 기준이 1월 1일인데, 결정 공시하는 날짜는 틀립니다. 꼭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공동주택은 표준과 개별을 구분하지 않고, 표준은 개별주택 산정 기준이 되지만, 자, 우리가 이 개별주택, 표준은 개별주택 산정 기준이 되지만, 개별주택과 공동주택은 주택시장 가격정보와 조세부과 기준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공시지가는 여러분들 두 문제가량도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좀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뭐 평가를 좀 자세히 더 해드리려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 종강을 할게요. 그래서 요거 위주로 좀 공부를 하시면서 3방식, 특히 수입 방식은 여러분들 지금 어렵습니다. 나중에 1, 2월 달에 가서 제가 천천히 더 자세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문과정 이걸로 마칠게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